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1일 1식입니다. 나구모 요시노리 지음, 발행은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지은이 나구모 요시노리는 일본 의학 박사이며 1955년 대대로 의사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1일 1식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여러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나구모식 건강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접한 시기가 9년 전쯤이었는데요. 1일 1식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언젠가는 1일 1식이 아니 캡슐만을 먹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섭다는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현 시점은 과연 어떤가요? 음식이 독이라고 하고 비만이 질병의 원인, 아니 만병의 근원이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의사 나구모 요시노리가 전하는 1일 1식 건강법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공복이 되면 장수 유전자가 발동한다. 공복이 인체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공복이 몸에 좋다고 말도 안 돼. 굶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 라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의사 입장에서 내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그러한 의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영양을 계속 섭취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은 낡은 사고방식이야. 오히려 뱃속에서 꼬르르 하고 소리를 내면 세포 차원에서 몸에 좋은 작용들이 일어나고 젊어지는 효과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하루 한 끼 식생활을 하게 된 것은 10년 전에 45살 무렵이었다. 30대의 심각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개업 의사였던 아버지가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대학에서 유방암 연구와 치료를 하면서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 아버지 나이 62살 때였고 내 나이 35살 때였다. 아버지는 간신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더 이상 의사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얼떨결에 대학에서 하고 있던 연구활동을 멈추고 아버지의 병원을 물려받게 되었다. 대학에서 어느 정도 여유롭게 연구를 하던 것과는 달리 병원 생활은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나는 직원들을 관리해야 했고 환자들에게서 쏟아지는 불평도 들어줘야 했다. 갑자기 늘어난 스트레스 탓으로 폭식을 하게 되어 순식간에 체중이 크게 늘어났다. 또 워낙에 변비가 심했는데 갑자기 살이 찌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화장실에 앉아서 배에 힘을 주게 되면 부정맥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변비와 부정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변비로 인해 배에 힘을 주면 피가 머리로 쏠리게 된다. 그러면 경동맥의 압력 센서가 작동해서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심장의 활동을 억제한다. 이를 경동맥 반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심장 활동이 억제되면 부정맥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심할 때에는 하루 종일 부정맥 증상이 계속 이어진 적도 있었다. 한 번은 부정맥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혈압이 떨어져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정맥으로 인해 심장 내의 혈액 흐름이 나빠지면 혈전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 혈전이 뇌로 전해지면 뇌색전, 폐로 전해지면 폐색전이 되어 화장실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나는 이를 계기로 필사적으로 다양한 건강법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열심히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수영과 머신 운동을 하던 시절도 있었다. 운동으로 살을 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운동을 시작하자 오히려 식욕이 더 늘고 체중도 더 늘어났다. 게다가 힘든 다이어트와 칼로리 계산에 질려 좀처럼 지속할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지금까지 반드시 지키고 있는 습관이 하루 한 끼를 먹는 식생활이다.
그렇다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식생활을 시작한 뒤 10년 동안 내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 건강 상태는 아주 좋아졌을 뿐 아니라 체중도 62kg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부가 탱탱해졌고 휴먼 토크, 즉 정밀종합검사 결과 혈관 나이가 26살에 불과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하루 한 끼 식생활이 정말로 건강에 괜찮은 걸까? 다른 사람에게 권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를 불식시켜준 것이 최근에 발견된 연명 유전자였다.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 식사량을 40% 줄이면 수명이 1.5배 늘어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량을 줄인 동물은 훨씬 더 생기가 넘쳤고 털에 윤기가 흘렀고 외관이 젊고 아름다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양이 늙어 보인다는 것은 신체가 내장지방형으로 변해 잠재적 비만형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비만을 제대로 예방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건강과 젊음을 손에 넣을 수 없다. 피부가 젊고 깨끗하며 허리가 잘록할 것. 이는 하루 한 끼 식생활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이다. 연명 유전자 발견을 계기로 나는 본격적으로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실천하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강연이나 TV에 출연해서 말할 기회도 늘어났고 안티에이징에 관한 저작물들도 늘어나고 있다. 나는 영광스럽게 국제 안티에이징 의학회의 명예회장까지 맡게 되었다. 하루 한 끼 식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에서는 하루 한 끼 식생활이 건강에는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의 근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하루 한 끼 식생활을 통해 신체와 외관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 믿어왔던 상식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즐기면서 끝까지 읽어주길 바란다. 기아 유전자는 소량의 식사로 최대한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 말하자면 에너지 전략 유전자인 것이다. 이 유전자와 함께 인류의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중요한 유전자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연명, 즉 장수 유전자로 정식 명칭은 시러투인 유전자이다. TV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으므로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러투인 유전자를 발견하게 된 계기는 우리의 몸은 공복 상태에서 더욱더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젊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가설에서 비롯된다. 불교의 단식이나 이슬람교의 라마단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는 포식하는 것보다는 소식하는 편이 오래 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동물들에게 먹이의 양을 달리하여 생존 기간을 관찰해 본 것이다. 그러자 먹이를 40% 줄였을 때 연명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수명도 1.4에서 1.6배 늘어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포식한 원숭이는 털이 빠지고 피부가 처지면서 노화가 진행되었으나 식사를 제한한 원숭이는 털에 윤기가 흐르고 피부에도 탄력이 생겨났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생물이 기아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몸속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연구를 지속한 결과 발견한 것이 바로 시러투인 유전자이다. 한층 더 조사한 결과 이 유전자는 공복 상태에 있을 때 50개에 달하는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스캔하여 손상되거나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수명뿐만 아니라 노화와 병을 동시에 막아주는 기능에도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러투인 유전자의 발현으로 인류는 지금껏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생명을 유지해온 가장 중요한 생명력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 시러투인 유전자는 물론이고 앞서 언급한 기아 유전자, 나아가 앞으로 다룰 번식 유전자, 면역 유전자, 회복 유전자라는 생명력 유전자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생명력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장수와 건강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생명력 유전자는 기아 상태일 때만 발현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인 하루 한 끼 식생활의 건강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예로부터 건강의 비결은 배가 조금 덜 차게 먹는 것이라 하여 배부르게 먹는 것을 경계해 왔다. 그 이유는 그런 유전자들이 확실히 발현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가지라는 뜻이었다. 뇌세포는 하루에 100만 개씩 소멸한다고 한다. 이런 기세로 계속 죽어가면 언젠가는 뇌세포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닐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뇌세포는 수백억 개나 있으므로 그 중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뇌세포는 전체의 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매일 100만 개씩 소멸한다 해도 뇌 전체로 보면 고작 몇만 분의 1에 불과한 수치이다. 그렇다고 해도 뇌세포가 더 빠른 속도로 죽어가면 치매 등의 질병에 걸리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놀랍도록 잘 만들어져 있다. 최근 연구기관을 통해 장기기억과 공간개념,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기관인 해마에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연락망인 시냅스라는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져 있음이 밝혀졌다. 다만 건강관리에 힘을 쓰지 않으면 뇌세포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뇌세포는 언제 어떻게 늘어나는 걸까? 바로 굶주림과 추위에 처했을 때이다. 굶주림과 추위라는 위기에 처했을 때야말로 인류의 생명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여기서도 증명된다. 정말로 인간에 잠재된 무한한 능력은 놀라울 따름이다. 원래 내장지방은 일시적인 굶주림과 추위에 대비하여 체내에 비축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포식의 시대에는 내장지방이 과잉 축적되어 하루 종일 연소시켜야 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분의 내장지방을 축적해둔 사람들은 계절을 불문하고 항상 땀을 흘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물건이 탈 때에는 반드시 거울림이 생긴다. 내장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이 거름이 인체에 지대한 손상을 입힌다는 사실이다. 내장지방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거름을 의학적으로 사이토카인이라고 한다. 원래 이 사이토카인은 원시동물이 가진 면역물질이었다. 외부로부터 균이나 독성물질이 침입했을 때 림프구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공격물질을 분비해서 적에 대항한다. 사이토카인은 외부에서 침입한 적에 대항하기 위한 체내 무기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이토카인은 자기 몸과 외부의 적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체내에 적이 침입했을 때 적을 향해 쏜 총알이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체내에서 내장지방이 연소될 때 내장지방에서는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는 거울림이 발생해서 혈관의 내피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손상을 입고 혈관에 생긴 딱지는 혈관을 딱딱하게 변화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아디포사이토카인에는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착한 아디포사이토카인과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이 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각각의 분비량이 균형을 이루지만 내장지방이 축적된 상태에서는 착한 아디포사이토카인 분비량이 줄고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이 과잉 분비된다. 비만 체형인 사람이 동맥경화가 일어나기 쉽고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도 내장지방을 태울 때 나오는 거울림인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이 자신의 혈관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내장지방은 인류를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지키기 위해 발달된 기능이다. 하지만 포식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듯 수만 년에 걸쳐 획득한 유전자에 최적화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는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큰 결점을 갖는다. 그렇다면 내장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라면 굶주림과 추위에 처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가혹한 환경에 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고려한 제안이 바로 하루 한 끼 건강법이다. 식사 횟수를 줄임으로써 식사량도 줄이고 내장 지방도 줄일 수 있다. 공복 상태에서 시르투인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건강하고 젊은 몸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궁극적인 건강법인 것이다. 그렇다고 갑자기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 평소에 하루 3끼를 먹던 사람은 먼저 하루 2끼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하루 한 끼로 식생활을 바꿔가는 것이 좋다. 나는 아침을 먹는 일이 거의 없다. 전날 밤에 다 소화시키지 못한 식사나 혈액 속에 남아있는 알코올과 내장 지방을 소비함으로써 아침 식사를 대신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 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질이라는 공간에 지나치게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뱃속에서 꼬르르 하고 소리를 내는 것은 공복을 알리는 신호인데 그렇다고 해서 서둘러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잠시 이 꼬르르 소리가 나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좋다. 이때야말로 생명력 유전자 중 하나인 시르투인, 즉 장수 유전자가 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유전자가 발현될 때 나는 몸 전체를 스캔하여 망가진 곳을 회복시키고 젊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연상하려고 한다. 설탕의 과도한 섭취는 수명을 줄인다. 케이크처럼 설탕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데워져서 졸음이 오는데 그 이유는 혈당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설탕이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을 줄이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담배의 해로움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탕이 담배와 필적할 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치는 대개 140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는 담배를 4개 피웠을 때와 같은 정도로 혈관 안쪽의 세포를 손상시킨다. 이렇게 당이 가진 독성을 당독성이라고 부른다. 당독성은 동맥경화나 뇌졸중, 심장병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내장 지방을 늘리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속 상승시킨다.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성호르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 폐경 후의 여성들에게서 유방암이나 자궁체암 등이 급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미국인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는 육류나 유제품, 설탕 등이 가득 들어있는 디저트를 우리보다 5배나 더 섭취한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유방암 발생률도 5배, 전립선암 걸릴 확률도 5배나 높다. 요컨대 이것들을 7배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도 7배, 10배 많이 먹으면 10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그만큼 단 음식을 주의를 해야 된다. 혈당치를 급격히 상승시켜 몸을 망가뜨리는 설탕 섭취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인체는 고혈당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한다. 즉 아무리 단 것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혈당은 먼저 췌장에 대해 강력한 공격을 감행한다. 췌장의 랑게르한스 섬 베타세포를 파괴하는 것이다. 베타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서 세포에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다. 인슐린이 계속 작용하면 혈당치가 내려가는 대신에 내장 지방이 점점 쌓여 살이 찐다. 이를 막기 위해 베타세포를 파괴하여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다. 인간은 17만 년이라는 진화의 과정에서 극히 소량의 에너지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형질을 획득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포식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포식 환경에는 잘 적응하지 못한다. 우리 인류의 몸은 늘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가 새로운 포식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몇만 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 17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겨우 획득한 인간의 유전자는 최근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포식이라는 시대에
인간의 몸은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응급처치 방법으로 나타난 적응 방식 중에 하나가 당뇨병인 것이다. 만약 이대로 포식의 시대가 계속된다면 인류는 결국 섭식에 관련된 대부분의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이 퇴화해버릴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는 입과 항문만 남는 머리가 큰 애벌레처럼 생긴 동물로 변할지도 모른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다시 수만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지구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내가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은 기아 상태일 때야말로 인류가 가진 생명력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아를 위기라는 말로 바꿔도 좋을 것이다. 기아든 위기든 어떤 의미로든 우리 몸속에 있는 생명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 셈이다. 기아와 추위, 감염은 늘 인류의 존망을 위협해왔다.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야말로 생명력은 더욱 발휘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바란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생 100년 계획의 만년을 보내는 방법이다. 병원에서 누운 채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팔팔하고 활기차고 건강하고 젊게 아름답게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점에 나는 무척 욕심이 많다. 의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해왔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어느 정도는 열심히 일한 몫을 돌려받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 그렇다고 딱히 놀면서 한가로이 인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입원할 정도의 병에 걸리게 되면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한계가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상황이 되면 암은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비해 좋은 병일지 모른다. 심장병이나 뇌졸중은 이런저런 생각할 여유도 없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암은 어떤 치료를 받을지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주어진다. 즉 죽기 전까지 일정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병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목숨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고받으면 어떻게 할지, 살아갈 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무엇을 할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나라면 아마도 매일 반복해온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지금처럼 주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쌓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전에 먼저 걷지 못하거나 잠들지 못하거나 먹지 못하게 된다는 식의 인생의 리듬이 무너지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루 한 끼 식생활을 하면서 숙면하는 일이다. 그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개인적으로 저도 2년 가까이 1일 일식을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는 지키는 듯 합니다. 물론 일반 식사는 일식하고요. 이식은 쉐이크류와 영양제를 섭취합니다. 그 결과 체중을 5kg 감량하였고 변비와 소화불량, 불면증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1일 일식 어떠세요? 감사합니다.